네, 이전 시간까지 이제 법인을 보았고요. 자,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다 이제 알아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나올 내용들만 이렇게 찝어서 한다는 것이요. 사실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권리의 객체로서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것은 권리의 주체를 보았고요. 자, 이 시간부터 이제 권리의 객체. 자, 권리의 객체는 권리마다 객체가 다 틀려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권리의 객체로서 이제 물건이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물건을 봅니다. 자, 물건은요, 개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물 및 전기기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래서 유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관리가 가능하다. 즉,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비인격성, 마지막 보시면 비인격성과 관련해서 사체도 어떻습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한 목적이죠. 그래서 장사나 미장을 해서만 가능하지 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때 망인이요, 유언으로서 나를 뭐 매장해달라, 화장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그냥 도의적인 문제일 뿐인 것이지 법적으로 그 제사 주재자가 시체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 이 독립성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 토지에 있어서는요, 한 필지 토지가 하나의 물건이 되지, 토지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용익물권은요,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가능하나 저당권은 안 된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지하수, 온천수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일 뿐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고요. 이런 권리는 없다는 거죠. 자, 건물은 한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었을 때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고요. 한동 건물의 일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지만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이런 예외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는 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가 구분 건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물건의 부동산의 건물의 일부도 용익권은 가능하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밑에 수목은요, 토지의 구성 부분일 뿐인 것이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목법상 임목등기가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목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물건을 취급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요,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라는 것.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의 양도담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인방법에서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미분류의 과실은요, 수목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독립된 소유권이 될 수가 없지만은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고요. 자, 농작물은 약간 특수하죠.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지만은 농작물 중에서도 이 성숙한 농작물은요, 이런 공시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또 정당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물건의 집단인 집합물은요, 하나의 목적에서 집합되어 있는 물건인데 이것은 낱개로 서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은 이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하나 팔기에는 이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전체 물건을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법에서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에서 가능하지만 특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으면요, 여기 안에 있는 배임장어, 여기 서점 안에 있는 뭐 책 이렇게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판례는 나아가서요, 유동집합물, 그래서 배임장어들이 자라면 내다 팔아서요, 또 새끼들을 사다가 키우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되는 이 집합물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있는, 이 야기시장 안에 있는 배임장어 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또 특정이 됐다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물건의 종류를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로 분류해놓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은 물권법에 나오기 때문에요. 개념만 보시면 돼요.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되겠죠. 이것이 부동산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요, 공시하는 방법에서.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이지만 동산은 이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에서 공시한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요, 이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제 선의 취득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라면은 비록 그 사람이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되느냐에 있어서요, 부동산은 보호가 안 됩니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산에 있어서는 선의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은 보호해주겠다. 즉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는 거죠. 즉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주물과 종물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종물력, 그러니까 주종관계, 물건이 독립된 물건인 걸 전제를 합니다. 이 독립된 물건이요,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죠, 종물은. 자, 먼저 종물이 되는 요건은요,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면 이건 일단 종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가 있죠. 횟집의 수족관, 주유소 주유기 이런 것들은 종물에 해당되지만 뭐 철도 레일이라든지 정화조, 또 유리저장 탱크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아닙니다.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상용에 공해야 됩니다. 소유자 의사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항상 그 사용에 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돕고 있다든지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는 또 상용에 공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물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종물의 효과로서는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이제 함께 처분이 되는데, 다만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은 따로따로 갖춰야 됩니다. 이때 종물은요,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종물이 됐을 때는요, 주물과 종물 각각 등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산이었을 때는 각각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종물은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이것은 그 물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처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요,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당권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종물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 종물이 됐느냐는 따지지 않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물만 따로 팔 수도 있고 주물만 따로 팔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주물, 종물은요, 다 물건에 대한 규정이지만 권리에도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유추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을 주된 권리를 처분하게 되면은 종된 권리도 그 처분에 따른다. 이것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이 있는데요. 자, 원물이라고 하는, 원물과 과실이 있는데, 자, 과실을 만드는 것을 원물이라고 하고요. 과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과실이 될 텐데, 이제 천연과실은요, 그 용법에 따라 산출물을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이제 물건의 사용대가를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귀속이 누구한테 되느냐에 있어서요, 천연과실은 그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이 되는데, 보통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은 원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 원물을 정당한 점유자가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시험법을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그냥 반드시 소유자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법정과실의 수치는요, 법정과실은 그 존속일수를 비율로 해서 수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예는요, 물건의 사용대가니까 월세, 차임이라죠. 빌리는 대가. 돈을 빌렸을 때는 이제 이자를 내죠. 물건을 빌렸을 때는 사용료를 내죠. 이런 차임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요, 권리에 대한 과실요. 그러니까 원물과 과실에 있어서는요, 원물도 물건이어야 되고 과실도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물이 물건이 아니라 권리였을 때는 이건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금이나 특허 사용료는 그 특허과 주식이라는 어떤 권리로부터 나오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이라고 하지 않고, 또 노동에 대가한 임금 또는 국립공원 입장료.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립공원의 사용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환경보존 부담금 이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요, 따로 과실은 아니다.
또 지연이자는요, 제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자.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타 물건에 분류 있는데요. 기타 밑에 물건은 그 밑에 융통물, 불융통물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불융통물은요, 여러분 행정법에서 다루시는 뭐 공용물, 뭐 공공용물, 또 보존공물 이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불융통물이 되겠죠. 또 소지 또는 처분이 안 되는 금제물들 이런 것들도 불융통물이 되고 이것을 제외한 다 융통물이 됩니다. 자, 융통물과 관련돼서는요, 대체물, 부대체물, 특정물, 부특정물이 있는데 대체물, 부대체물은요, 부대체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체물, 세상에 둘 이상 있으면 대체물이 되겠죠. 자, 이것은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자, 특정물, 불특정물은 주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자, 부대체물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특정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대체물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종류물이 되는 것. 즉, 종류물을 이제 불특정물이라고 합니다. 종류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어주세요 해버리면 이제 특정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물, 부특정물은 이제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구별되는 기준이고요. 대체물, 부대체물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구별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권리의 객체가 모두 끝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민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이거죠. 권리를 다루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권리의 객체가, 권리의 주체죠. 그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그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는 변경되고 소멸되느냐. 결국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권리의 변동 원인은요, 변동의 이제 모습이죠. 자, 27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은 이제 발생 또는 변경,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 시험법을 좀 넘어가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원시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나누는데, 자, 승계 취득이 아닌 것 다 원시 취득입니다. 즉,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 원시 취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취득은 완전히 권리를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만 이전해주는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또 이전적 승계는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는 특정 승계하고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이전되는 포괄 승계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포괄 승계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상속 또는 회사 합병, 포괄 유종 이 세 가지가 이제 포괄 승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권리의 변경은요, 주체가 변경된다. 자,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주체가 당연히 변경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다시 양적 변경, 질적 변경인데, 어떠한 한 권리가요, 그 권리 산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양적 변경이고요.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로 질적으로 바뀌면 질적 변경입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자, 작용의 변경은 이제 행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작용의 변경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돼요. 그럼 행사하는 방법이 틀려지겠죠. 1번, 2번에서 1번으로. 또 대양 요건의 취득. 자,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임차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행사하는 범위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와 관련돼서 변경이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용 변경하고 위에는 포괄 승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또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죠. 이때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사실 중에서요, 사건 좀 기억하시고요. 사건은 이거죠. 사람의 정신작용을 기초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입니다. 용태는 이 반대가 되겠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초를 하는 법률 사실이 이제 용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용태에는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준법률행위라는 것이 있죠. 위에 의사표시는요, 이것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 의사표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인데, 준법률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이제 최고하는 것, 확답 촉구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최고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확답 촉구를 했을 때 그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의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법률행위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준법률행위는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 또 추인할래, 취소할래, 라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표현행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최고, 각종의 투구를 우리 의사의 통제라고 하고요. 자, 객관적 사실을 통제하는 것들을 우리는 관념의 통제라고 합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관념을 통제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 사실을 통제할 때 우리는 관념의 통제라고 하고요. 자, 뭐 감정의 표시, 용서 이런 게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표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밑에 비표현행위는 둘로 나눌 필요 없고요.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어요. 의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표현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무관리인데요. 내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게 되면 사무관리가 되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비용이 나갔을 때는 그 사람한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무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이렇게 위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무관리를 할 때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하는 의사가 그 상대방에게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사적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표현될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비표현행위, 이런 것들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이 구별은요, 맨 밑에 CF에 가지고 있죠.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적 요소가 강한 이렇게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 자, 이런 것들은 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와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준법률 행위엔 의사의 통제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법률행위인 최고, 의사의 통제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규정들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그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은 이제 법률 행위가 되겠죠. 사적 자치 원칙상. 자,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를 다양하게 이제 구분해 놨는데요. 구분해 놓은 그 중에서요, 우리는 이제 단독행위와 계약, 특히 단독행위 종류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는 의사대로 그 효과를 그러니까 의사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그럼 이때 하나의 의사표시로만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둘 이상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경우는 이제 계약이나 합동행위가 되는데, 이때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 의사표시였으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고요. 같은 방향을 가는 의사표시, 동일한 의사표시면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죠. 합동행위는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되면 매매, 팔겠다, 사겠다 이러면 다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계약에 있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의사표시만은 성립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제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죠. 다만 이 단독행위가요,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도달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적어도 상대방이 도달할 필요도 없다. 승낙은 필요 없지만 승낙 필요 없고요. 나아가서 상대방이 도달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보통 단독행위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종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골방에서 혼자 정만 쓰면 되는 거죠. 또 유언도 어떻습니까? 혼자서 골방에서 유언장 쓰면 되는 거죠. 자, 소유권 포기도 어떻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으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누구의 승낙도 필요 없고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속과 승인 포기도요. 내가 상속을 승인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으면은 그 관청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 누구한테 상속 포기하겠다, 또 뭐 승인하겠다,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법률 효과의 내용, 법률 효과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요,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가 있는데, 자, 실익은요, 채권행위는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이행해야 될 의무가 채무잖아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우리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처분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요, 채권행위는 다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의무부담행위는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게 되는데, 자, 의무부담행위는요, 아직 어떻습니까? 처분권은 필요 없잖아요. 매매계약을 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하고요, 4월 30일 날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때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하게 되면 이때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4월 30일 날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때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채권행위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별하는 실익은요,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나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행위는 일반적으로 다 의무부담행위가 되고요. 물권행위는 다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물권을 변동시키지는 않지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채권을요, 소유권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채권을요, 뭐 X 채권을 뭐 10억에 사고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4월이라는 계약만 하고요. 4월 30일에 채권을 양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할 때는 갑은 채권자야 되지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채권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통해서 을이 갖게 되는 건 채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이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따라서 물권을 변동시키지 않지만 처분행위, 이런 처분행위는 물권과 비슷하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행위의 종류, 물권행위와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준물권행위로 대표적인 것이 채권양도, 뭐 채무면제, 무채재산권이라는 것은 뭐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양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처분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 이거 좀 구별해서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 실익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제 권리가 변동되는데, 자, 법률행위를 했다고 해서요, 바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또 법률행위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떻습니까?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있겠죠.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갖게 되죠. 이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귀속되기 위해서는요, 법률행위니까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29페이지 표 보시면요,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에 또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의사표시함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나아가 도달하여야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고요. 다만 밑에 특별 효력 요건은요, 다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때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고 또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성취된다든지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요건이 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충족되지 않았을 때 효과,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죠. 이때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권리의 그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그리고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넘기셔서요,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확정 가능해야 되겠죠.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된 내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가능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적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지 규정이 위반돼서는 안 된다. 금지 규정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네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먼저 확정 가능 적법성과 관련돼서요. 자, 법률행위 확정성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 적법 타당성은요, 다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즉 이 매매 계약이 가능하냐, 적법하냐, 타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4월 1일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확정만 어떻습니까? 확정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요.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즉 확정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죠. 법률 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될 수 있는,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돼야 되니까 확정될 수 있는 방법 기준만 정해져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능과 관련돼서는요, 이제 불가능하면, 이제 불능이 되면 무효가 될 텐데요. 불능이 되면 무효가 되는데, 이제 불능이 됐다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원시적,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발적 불능은 다 유효가 되고, 원시적으로 어떻습니까? 3월 15일 날 불능이 돼야 된다. 원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부가 불능이 됐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과 관련돼서는요. 자, 여기서 적법이라는 건 뭡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의 규정은 얼마든지 위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선량한 분석 기타 사유질서, 이게 사유적 타당성이죠. 그래서 103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량한 분석 기타 사유질서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다 이제 금지를 시킨다는 거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금지 규정, 이게 뭡니까?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금지 규정들이죠. 자, 그러면 금지 규정에 위배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은 이제 금지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임의 규정 위반은 무효가 되지 않고요. 강행 규정 위반만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이 강행 규정은 다시 어떻습니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강행 규정이 단속을 위한 가정 규정이었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은 단속을 위해서만 금지를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이 위배됐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단순한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사법상 효과는 유효하다. 그러나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사법상 효력도 부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 있는 강행 규정은요,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 규정은 주로 행정법규에 있는 규정들을 말하는 거죠. 자,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요,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 보시면요, 예, 강행 규정 위반은요, 직접적 위반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해서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간접적 위반 행위를 우리 보통 이제 탈법행위라고 하는 거죠. 탈법행위. 자, 그리고 이제 적법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요 행위는 어떻습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서 103조 선량한 분석 기타 사유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죠.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금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유효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비록 금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는요, 반드시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첩계약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뭐 금지돼야 돼, 압니까?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지됐으면 금지 규정에서 무효가 되고 동시에 이것은 또 103조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금지 규정이 위반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히 또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 규정이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나오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요, 반사회적 행위는 다 무효가 되는데, 그 반사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가 아닌 것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정의에 반하는 행위 맨 밑에 보시면요, 거기에 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형사사법질서를 해친다고 해서요, 반사회적 행위로 보았어요.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은 그 참고표 위에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변호사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봤어요. 유효합니다. 이것도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만 유효이지, 뭐 브로커들이, 변호사 아닌 브로커들이 성공보수 약정을 했을 때는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보죠. 유효인 경우요. 무효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효인 경우죠. 그래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중매매는 유효라는 거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고요. 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디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서 부담했으면 이것도 유효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뭐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디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그러나 이것이 일방의 어떤 불평등한 어떤 일방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밑에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은닉이요. 자, 비자금 은닉. 이것은 또 유효라고 봤다는 거죠. 자,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일반적인 무효는요. 일반적인 무효는 어떻습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무효니까요. 이행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땐 다르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행 전에는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으면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요. 이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된다는 거죠.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반환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 반환 청구를 부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실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자금 은닉 같은 경우는요, 반환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비자금 은닉된 것은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가져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반사회적 밑에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법률 행위시에 반사회적 행위라는 걸 몰랐을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는요, 그냥 참고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판고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단순히, 밑에 세 번째 줄이죠.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듣기로 했다. 자, 이것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죠.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인륜에 반한 행위와 관련돼서요. 자, 부첩 관계를 청산한다든지 불륜 관계를 단절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유효한 거죠. 그러나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요. 그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 자,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는 어떻습니까? 종료가 다시 또 해제 조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증여는 이건 단순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첩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 밑에 기타 사유에서요. 자, 밑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해가지고 오른쪽 보시면은 자, 부정행위 용서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이런 것들은 또 유효하다는 겁니다. 또 3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기타 해가지고요. 도박이라는 말 나오면 다 무효라는 거죠. 그러나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요행위요. 이것은 유효라는 거죠. 그래야 대리권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유효가 돼가지고 제3자, 도박장 밖에 있는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만 유효고 나머지는 다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하다. 이것은 강박이 한 취소 사유일 뿐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야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모순과 관련돼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동기는요. 다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의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표시되거나 그러나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에 있어서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고요. 효과는 방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효과는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의 제3자도. 그리고 권리변동 문제와 관련돼서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근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못한다는 거죠. 결국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라는 거죠. 밑에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이중매매라고 하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자주 나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반사적 법률행위 하나의 이제 예시가 되는 거죠. 이게 104조가 있는 거죠. 자,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력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자,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103조에 위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4조는 103조 예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폭력행위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사행위만 적용된다. 자, 유사행위면은 채권 포기행위 같은 단독행위도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사용재차, 증여 이런 무상행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부담만큼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나 객관적 요건만 있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 요건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된다. 이용했을 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어떻게 돼요? 알고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의가 없으면 폭리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궁박은 정제적, 정신적, 신체적 원인을 불문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무경험이나 경솔은 어떻습니까?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이용한 게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고요. 뭐 일반인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판단, 그리고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자, 주관적 요건 때문에 또 무효가 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된다. 즉,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요, 궁박은 본인, 무경험과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그리고 판단 시점은 항상 법률 행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매와 같이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요. 자, 효과는 어떻습니까? 103조 위반의 효과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지만 다만 어떻습니까? 폭리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은 피해자죠.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니까 어떻습니까? 반환 청구를 못하는데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은 폭리자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지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있는데요.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법률행위가 불명확하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이때 법률행위 해석은요. 자, 의사와 표시. 자, 의사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냐, 표시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 뭡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 같은 경우는 의사를 가지고 자연적 해석을 하지만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자, 법률행 해석과 관련돼서요. 먼저 보죠. 해석은요, 법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뭐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 데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법률행 해석권은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자, 법률행 해석권 관련해서는요, 자주 나오는 것이요, 그 자연적 해석권과 관련돼서 5번째 줄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만 작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은 X 물건 팔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Y 물건을 썼다는 거죠.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Y 물건 살게, 팔겠다고 Y 물건 살게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Y로 어떻습니까? 계약은 성립돼 버리는 거죠. 자, Y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도한 바가 다르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착오를 이유로 이제 취소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착오로 인한 취소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요, 을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X를 사고자 하는 의사였다는 거죠. X. 그런데 갑이 이게 Y가 X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Y가 X인 줄 알고 어떻습니까? 표시를 한 것 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서로 일치한 거죠. 서로 의사가 일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의사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X로 성립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착오를 이뤄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해서요, 무조건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의사대로 성립이 됐을 때는 착오를 위한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만 착오를 이뤄 취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를 이뤄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의사의 해석부터 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부터 선행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도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립됐는데요. Y 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Y에 대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자, Y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을은 Y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계약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Y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X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한테 Y에 대해서 등기까지 됐습니다. 이랬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을은 등기는 됐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Y에 대한 등기는 다 무효가 되고 X에 대해서 다시 등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내용 계약서상에 갑토지와는 별개 을토지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갑토지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됐으면 갑토지에 성립하기 때문에 을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불성립하고요. 을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을을 넘겨받은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요거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규범적 해석과 관련돼서요.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법률행위 해석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다라는 거죠. 없이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요. 그럼 이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죠. 행위는 을이 했는데요. 명의는 갑명의를 했어요. 을이 행위자고 명의자는 갑명의였을 때요. 근데 상대방 병이 있었을 때 과연 행위자가 당사자가 되느냐 명의자가 당사자가 되느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갑을 당사자로 봤으면 갑이 당사자로 확정되고 을을 당사자로 보면 을이 당사자로 확정된다 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오표시 무효 원칙이니까 요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법률행위 해석까지 해서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의 요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